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뒤 이달 말이 아닌 7일, 오는 7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 투표가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데요. 4년 전엔 별 움직임이 없었던 북한, 이번에는요 대선 당일까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해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부분에 관해서 또 각종 국정 현안 등에 관해서 아마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않을까. 인적쇄신은 원래 인위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2년 반이나 남았잖아요. 신뢰를 다시 받고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대통령께서 충분히 숙고하시면서 말씀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가 무슨 제안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답을 한다 안 한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제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초에는 이달 말쯤에 최근의 정치 현안들과 관련된 입장을 낼 것이다, 이렇게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어제 밤에 본격적으로 7일 대국민 담화 그리고 기자회견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공지가 됐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입니다. 오는 7일 오전 10시로 잡혔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이 부분으로 좀 나눠져요.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고하고요.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을 한다. 그리고 담화 발표 후에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회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질문 분야 등은 제한 없을 예정. 그러면 상당히 오랜 시간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이에요.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다. 자, 그렇다면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 최근에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건데요. 자, 우선 기자회견이 7일로 정격적으로 잡힌 겁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위원 나와 계신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설명하기로는 외교 일정 이런 걸 좀 다 소화한 뒤에 11월 말 정도 가서 뭔가 입장을 표명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어제 낮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려졌어요. 저녁 때까지만 해도. 뉴스와이드 방송, 어제 방송할 때만 해도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에 대통령실도 갑자기 공지가 나오면서 7일 오전 10시에 담화 그리고 회견이 있을 겁니다라고 나온 겁니다. 일정을 상당히 많이 앞당긴 건데 이 배경, 이거 어디 있다고 봐야 됩니까? 원래 당초 계획은 아마 11월 말에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 나오는 게 두 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두 개의 재판 결과를 보고 그 재판 결과를 담화물에 담아서 입장을 밝히려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재판 자체가 워낙 지금 늘어진 문제도 있고 국민적 관심사니까요. 예. 담아에 담는 게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앞당긴 이유가 일단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최근에 그 대통령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20%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10%대 네. 지지율. 네. 예. 10% 지지율에 되게 10% 가깝게 들리지만 19%입니다. 19, 정확하게 19가 나왔어요. 네네, 예. 19%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실에서는요, 어떤 국민들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한 모습을 보일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 발, 그다음에 명태균 발로 해서 의혹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계속 침묵을 하고 있고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당사자라고 지금 주장하는 쪽이 민주당 아닙니까? 예. 당사자라고 지금 추정되는 대통령께서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으면 오. 괜한 억측과 오해로 정쟁만 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나와서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괜한 국력 낭비를 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국력 낭비를 막자. 그런 의미에서 일정을 좀 조정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지율이 조금 영향을 줬고 네네.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가 배경이 아니냐는 분석이신데요. 성시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는데요. 민주당 입장에서요. 일단 뭐 담화와 회견에서 전망되는 내용은 이건 조금 이따 좀 다뤄보겠습니다. 그건 차치하고요. 일단 담화 회견 시기를 7일로 잡은 거. 어제 이제 전격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거든요. 이 7일로 결정한 것 이건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일단 대통령이 뭐 기자들을 만나고 국민들을 만나는 소통 행보를 늘려가는 거는 뭐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예. 비판할 생각도 없고요. 그런 건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이 중요한데 내용 뒤에 다룰 것이고 예. 이게 갑작스럽게 왜 앞으로 당겼는가? 지금 뭐 저번 주에 공개된 뭐 갤럽 지지율 조사, 국정 지지율이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록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느끼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그렇다면은 녹취록을 공개한 건 목요일이고 예. 그 갤럽 국정 지지율이 발표된 건 금요일 오전이고 예. 그러면 충분히 대통령실에서 반응할 시간이 많았는데 아. 뭐 운영위에서 보였던 병진석 비서실장의 태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전혀 이런 거에 개의치 않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우리는 굳건하게 갈 것이다. 뭐 지금 아무리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하던 대로 할 것이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하다가 예. 갑자기 바꾸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한동훈 대표가 월요일 날 그 강한 메시지를 좀 전뒀기 때문에 그것이 영향을 줬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압력을 느껴서 그랬다기보다는 오히려 한동훈 대표의 힘을 빼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전 발표했다고 봅니다. 왜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대표 측에서 계속해서 뭔가 왜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하느냐, 비공개적으로 하느냐 해도 되지 않느냐는 비판에 대해서 비공개 루트를 통해서 다양하게 말을 전해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는 이걸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참모진의 건의에 의해서 또 우리가 또 다룰 추경호 원내대표의 건의에 의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참모진이나 추경호 대표처럼 비공식적으로 조용하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은 다 들어주시는 분인데 왜 이렇게 떠들썩하게 만들어서 당정 관계가 마치 불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느냐. 한동훈 대표의 방식은 잘못됐다. 우리는 이 방식대로 이렇게 기존의 정당들이 한 것처럼 조용히 하면 우리는 받아줄 수 있는 대통령인데 왜 한동훈 대표 지금까지 보인 태도 잘못됐다. 이걸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저희는 전격적으로 갑자기 날짜를 바꿔서 발표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성시우 부장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시각에서 약간 다른 결의 분석이에요. 예, 이준우 위원. 근데 7일이라는 이유가 특별히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어차피 11월 10일 이날이 딱 반환점이거든요. 반환점이요. 10일 전후로 하면요. 그 다음 날은 11일 월요일이고요. 예. 그 전후로 하면 11월 8일은 금요일이에요. 날짜상으로 그렇죠. 주말을 뺀다면 그렇죠. 예. 오. 8일인데 그래서 하루 차이 7일인 거니까 원래 임기 반환점이면은 대통령이 대국민 성명을 내거나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큰 일정에서 크게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그 주말 말씀드립니다. 10일이 이제 주말이 되니까 그렇죠. 그걸 피한다면은 그다음 11일 또는 네. 8일, 7일 요 정도 날짜가 그렇죠. 나온다. 네네. 또 그런 의미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일단 날짜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과연 그날 담화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고 질의응답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답변들이 좀 대통령으로서 나올 것인가. 이걸 좀 짚어봐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그동안 상당히 결이 다른 입장을 표현했던 정치인들, 2명의 정치인의 얘기가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돼서요. 들어보시죠. 임기 반환점을 둔 시점에 현안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이 오해됐던 부분은 이해를 시켜드리는 것이 대통령실의 책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미 준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뭐 이 눈이 올 때 빗자루를 쓰시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꺼번에 장비로 제설하듯이 결단이 내려지면은 거침없이 나서게 처리하시는 스타일이시니까 국민들께 납득하시고 또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만한 치가 있으시라 생각합니다. 자화자찬적인 메시지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이 평가를 해주시는 거지 본인이 미리 앞세워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코미디언이
청중이 웃어줘야지 자기가 웃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예. 그다음에 국민들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이 정도의 전망이 지금 오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온 건데요. 어제 한동훈 대표 당 회의에서 이런 거 해야 됩니다라고 몇 가지 촉구 또는 요구 사안을 얘기를 했죠.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 언론의 이제 보도에서는 뭐 5대 촉구, 5대 요구 있지만 크게 보면 저렇게 세 가지 큰 덩어리의 촉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단 사과 얘기를 꺼낸 거예요. 사과 얘기. 이게 일단 가장 먼저 나왔죠. 가장 주목받았고요. 그리고 개편 개각인데 일단 대통령실 참모진에 대한 개편과 개각이에요. 쇄신 개각.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외 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 여기에 더해서 특별 감찰관 임명 절차 진행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정도의 촉구 사항이라고 정리가 됩니다. 자, 이준우 의원. 윤석열 대통령께서 담화 및 기자회견 7일 10시 잡혀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요구했던 이 촉구안들, 이 촉구안, 요구안들 어느 정도까지 뭐 수용이랄까요? 아니면 답변이랄까요? 어느 정도까지 나올 걸로 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요구했던 것들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3대 요구가 있었습니다. 보궐선거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서 했는데 그 업데이트된 부분이 좀 의아한 게요. 민주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받아서 그대로 집권 여당의 대표가 가지수를 늘려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당내에서 이른바 이제 친윤 성향의 친윤계라고 꼽힌 정치들은 약간 그런 시각 갖고 있다는 그렇죠. 겁니까 지금요? 예,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히 사과를 얘기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과를 요구한 부분을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덫으로 밀어버리겠다는 거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만약에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사과를 하면 그 다음은 사과의 태도가 왜 그러냐, 사과의 진정성이 있느냐, 사과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계속 꼬리를 물면서 정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사과에 대한 이유가 확실하지 않은 게요.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의혹과 주장입니다. 의혹과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사과를 합니까? 팩트가 나오고 혐의가 확정이 되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 정도로 지금 가기에는 사과를 하기에는 너무 지금 설익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과가 더 큰 국정 혼란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참모 개편과 개각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참모 개각은 아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이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임기 반환점 되면요, 원래 인사 개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좀 언짢게 생각할 수 있는 게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실에서 인사 개편에 대한 안을 짜고 있을 건데 거기에 바로 앞서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이게 꺼내서 실제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인은 대통령 인사 개편을 하고 있었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가 뭔가 요구를 해가지고 그게 수용된 것 같은, 받아들인 것 같은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국정을 통과하면 즉 공무원 조직을 움직여야 되는데요. 그러면 공무원 조직이 눈치를 봅니다. 대통령 힘이 빠졌다. 미래 권력은 한동훈 대표에게 있다. 그럼 제대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 그것도 고민할 수 있다. 그렇죠. 그것도 고민인 거죠. 그런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원래 계획한 인사 개편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부분과 특별 감찰관 부분이. 대외 활동은 현재 어쨌든 대외 활동 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대외 활동 자제 중에 그 외국에 나가서 외교 활동하는 동반 외교 활동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마 포함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외 활동 자제는 그 100% 아마 수용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수용. 특별감찰관 부분도 좀 언급을 할까요? 특별감찰관 부분은 지금 이미 그 고비를 넘어선 것 같아요. 분명히 지난주만 하더라도 특별감찰 그 수용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감찰관이 중요한 게 아니다. 아니고 오로지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얘기하고 있는 뭐 개헌이나 탄핵이나 또 임기 단축이나 특검이나 이런 거 이슈에 있어가지고 특별감찰관은 전혀 지금 고려할 대상이 아닌 것처럼 그래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아까 큰 여러 가지 요구사항 중에 일부는 아마 대통령이 거론할 가능성이 있고 일부는 아닐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두 개 있는데 정도는 받아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인사 정도 개편하고 사실은 좀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네네. 어느 정도 대통령이 좀 거론해야 국민들이 약간 수긍을 하고 이해하고 납득을 할까? 이거는 또 어떻게 봐요? 제 5가지 아까 중에서 한 2가지는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예. 인사 개편하는 거하고 김건희 행동 자제하는 거. 이거 플러스 그럼 나머지 뭐 3개, 4개 더 돼야지 국민들이 납득할까? 이건 아니고요. 5개에서 2개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어떻게 진정성 있게 태도가 어땠느냐, 진정성 얼마나 담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금 아직 전혀 좀 알 수 없지만은 예. 김건희 여사가 혹시 잠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가능성 있죠. 왜냐하면 저렇게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시키는 프레임 속에서 계속 희생만 당하고 무정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냐. 그래서 결단을 내려가지고 김 여사가 직접 나와서 대국민 유감을 밝힌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예. 어떻게 하겠다. 이제 제2부속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운영 예. 방안을 밝힌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뭐 김 여사가 아니면 직접 나서지 않고 예. SNS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서면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말씀이.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보여짐에 따라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다. 알겠습니다. 자,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대해서 민주당도 굉장히 주목하면서 볼 거예요. 그날은 오전 10시에. 정치윤 부의장께서 판단하기에 민주당의 그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기대치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약간 나와야 좀 뭔가 평가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까요?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라고 보십니까? 일단 사실 기대는 아무런 기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그 총선을 앞두고 했던 방송대담 때 했던 것처럼 박절하지 못해 시즌 2가 될 거라고 민주당은 보고 있고요. 아마도 그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또 박절하지 못했다. 그에 대해서 뭐 유감 정도 얘기하실 것 같고 글쎄요. 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이거는 아마 국회로 돌릴 것 같습니다. 공을 국회에서 가져오면 하겠다. 근데 지금 친윤 의원들이 이미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책임을 지지 않고 국회로 공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모진 개편 및 쇄신 개각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우리가 계속 그 한동훈 대표도 주장하고 야당에서도 주장했던 것은 김건희 여사 라인, 이 한남동 라인을 정리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라인을 다 자르라 이건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그 라인을 통해서 자꾸 뭔가 이 대통령실의 그 운영에 개입하는 걸 이걸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그 사람들의 뭐 인사 배치를 바꾸고 그 중에 뭐 일부가 나가고 이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손을 떼는 게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선언할 것인가. 그걸 인정해야 손을 뗄 수 있는 것인데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못할 거라고 보고요.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전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완전하게 풀릴 때까지는 대외 활동뿐만 아니라 외교 활동도 자제해야 된다. 한 나라의 영부인으로서 뭐 외교적 결례 이전에 지금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외교 순방을 따라가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라는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이고요. 국정기조전환은 저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계속 돌맞더라도 가겠다고 하시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수준은 간단합니다. 아까 전에 뭐 한동훈 대표가 야당이 원하는 거, 민주당이 원하는 거를 자꾸 받아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안 해도 됩니다. 6번만 해주면 됩니다. 6번이 뭐냐? 김건희 여사와 이 윤석열 대통령 관련 의혹 풀기 위해서 특검 받아라. 이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인적 쇄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특검을 통해서 의혹을 털어내라는 게 민주당이 가장 말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아줄 것이라고 저희는 뭐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별 내용 없는 아마도 박절하지 못해 시즌 2 이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말씀이 아주 사뭇 달라요. 지금 평가 다르고 지금 어떤 예상도 지금 아주 다르게 예상을 해주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는 날짜 얘기 그리고 과연 그날 담화와 기자회견 어떤 내용들이 지금 담길까 이거에 대한 전망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는데요. 근데 어제 밤에 7일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이 공지가 나오기 직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났다. 이게 오늘 뒤늦게 알려졌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된 설명이 오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을 직접 만나신 건가요? 네. 저는 어제 오후에 갔었고 이런저런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그 즈음에 결심하시고
국민들께 언론에 알린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전에 저희한테 연락이 있었습니다. 전에 추경호 대표님이 인천 대통령실을 방문해서 좀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소식 알고 계셨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언론에 보도될 즈음에 전달받았습니다. 그게 만약에 당대표가 아니라 원내대표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착각이고 잘못된 발언이죠. 그렇지만 그런 취지겠습니까? 설마? 설마라고 얘기를 했죠. 뭐가 좀 살짝 남아있어 보이네요. 뭐 약간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설마요. 약간 이렇게 반응이 나왔는데 이준우 의원. 그렇다면 7일로 날짜가 이제 전격 잡힌 거잖아요. 그럼 추경호 원내대표의 어떤 의견 제시, 조언이랄까요? 권유랄까요? 이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 장면에서요, 정치란 무엇인가 이걸 잘 보이는 장면이라 생각합니다. 정치란 무엇인가요? 네네.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는요 본인의 요구 사항을 만나서 하지 않습니다. 언론으로 지금까지 보면은 공개적인 회의 또는 본인의 이렇게 입장을 내는 차원에서 했죠. 그렇죠. 미리 예고도 하지 않고 서로 사전 교감도 없이 바로 즉흥적으로 어떤 회의장을 하거나 언론에 단독으로 흘리거나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다는 게 뭐냐면 자기 정치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을 거예요. 본인은 오해라 생각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정치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추경호 원내대표 보십시오. 어제 그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만나고 정무수석 만나면서 소통하러 갔고요. 그다음에 그분들과의 신뢰관계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도 추경호 원내대표 왔다는 얘기 들으니까 온 김에 잠깐 오라 그래. 그러니까 원래는 면담이 잡히는 게 아니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됐다고. 그렇죠. 실장 만나고 있다 얘기 들으니까 그래? 그러면 오라 그래. 잠깐 보자. 라고 하면서 만나가지고 전격적으로 그럼 앞당길게. 실의를 할게. 라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치인 거죠. 그리고 당은 당규상이에요.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요. 대통령의 통치에 대해서 보좌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서 가장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제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날짜가 이제 앞당겨진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물밑에서 그렇게 어떤 의견 제시를 한 거다는 거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네. 어제 한동훈 대표가 몇 가지 요구, 뭐 5가지, 5대 촉구사항, 5대 요구사항 이거는 날짜를 잡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저는 영향 전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없었다 그거. 네네. 그것 때문에 날짜를 7로 잡은 건 아니다. 네, 아닙니다. 야, 여기서 이제 예상컨대 성추행 부의장 의견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앞서서 사실은 아까도 봤지만 한동훈 대표 얘기했고요. 저는 몰랐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뭐 가서 만났다는 몰랐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니까 안 건데요. 약간 이런 취지잖아요, 지금요. 근데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뭔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는데 한동훈 대표가 살짝 뭐랄까요? 소외 또는 빠짐, 패싱 뭐 이런 평가가 좀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된 영상을 좀 묶어봤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30일 대통령실 만찬 연기된 게 원내대표 라인에만 먼저 사전 통보됐다라는 보도가 나와서요. 그건 모르겠고 제가 따로 증거는 없는데 제가 다음 정 있어가지고 빨리 패싱을 대통령실 만찬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정된 만찬을 진행하는 것이다. 제가 특별히 진행할 수는 없네요. 해가 다 진 상황이라서 제가 대표 표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연락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갔던 것이고 또 그런 경우는 통상 뭐 있는 일로. 성추행 부의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인 신뢰는 한동훈 대표보다는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 더 많이 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더 많이 가 있다가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에게만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에게만 가 있다. 그럼 한동훈 대표에게는 없다. 네, 신뢰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사실상 거의 한동훈 대표는 야당 대표 취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철저하게 나에게 필요한 건 예스맨이다.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하는 사람, 노맨은 필요하지 않다. 내가 하고자 하는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해주고 뭔가 비판이 있더라도 그 비판을
그냥 자신들이 그냥 감수하면서 나에게 얘기 안 하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랑 한동훈 대표를 봤을 때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는 뭐 집권 여당 소속이기도 하지만 입법부의 원내대표 아닙니까? 입법부가 뭡니까? 민의를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대표적으로 민의를 대표하는 기구의 원내대표라면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당 대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당의 수많은 기능 중 가장 첫 번째 기능은 국가와 사회의 연계입니다. 국민의 민심들을 행정부와 입법부에 전달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인데 한동훈 대표는 그 얘기를 좀 불편하더라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 다 똑같습니다. 정당 대표들의 이야기는 국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좀 다소 불편하더라도 대통령은 계속해서 좀 더 많이 듣고 오히려 이렇게 예스맨 하고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계속해서 불편한 이야기하는 한동훈 대표 얘기를 더 많이 듣고 또 더 불편한 이야기하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더 많이 만나서 들어야 국정 운영 방향이 저는 잘 될 것이라고 보고 국민들도 더 많은 지지를 보내줄 거라고 보는데 자꾸 불편한 얘기하는 야당 대표, 불편한 얘기하는 여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예스만 해주는 원내대표만 만나다 보니까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초라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을 깨닫고 지금 원인 분석을 하고 국정기조 운영 방향이나 본인의 누구를 만나야 될지를 좀 기조를 바꾸셔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준우 의원 지금 뭐 약간 예스맨 뭐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이제 모시면서 이제 친문을 전부 다 학살하고 비명 행사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보였던 이제 이재명 민주당 비명 행사. 비명 행사. 그렇죠.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랬던 분이 이제 우리 여당에 대해서 이제 예스맨이 아니냐면서 민주당 상황이 어떤데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세요? 예, 그런 지적이 좀 맞지 않다 생각하고요. 저희는 불편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가 불편해서 안 만나는 게 아니고 신뢰 관계에서 서로 좀 어렵지 않겠느냐. 20년 맺어온 그 신뢰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직장 다니면서. 예. 그랬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 때 보여준 모습이라든가 또 당 대표가 되고 나서의 모습에서 보면은 과연 대통령하고 서로 신뢰가 있는 관계냐? 서로 교감도 없고 소통도 없고 일방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하고 그 대통령은 그 얘기를 다음날 신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아무래도 서로 얘기할 수 있고 사전에 얘기가 가능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 편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서부터 정치권의 논란의 인물이 된 명태균 씨. 검찰 조사 대상인데 출석하겠다는 날짜가 나왔습니다. 바로 8일입니다. 화면 보시죠. 여기시면요, 지금 창원지검이죠. 명태균 씨의 8일 소환 통보를 했고요. 그런데 명태균 씨 측 변호인이 8일 검찰 출석합니다. 혐의 방어할 증거 같은 거 다 있고요. 8일 나가겠습니다라는 입장이 나온 거예요. 8일 출석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사실 조사 안 됐거든요. 그리고 국정감사에도 계속 증인 채택돼 있지만 출석을 안 한 상태인데 8일입니다. 8일 검찰에 가겠다고 했어요. 이준우 의원. 8일로 이제 조율이 됐다 그래요. 네. 8일이면은 금요일입니다. 네. 근데 그 전날이 방금 다뤘지만 7일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이 있는 날. 이런 정치적 상황을 혹시 고려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김영선 의원에 대한 조사,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막 끝났거든요.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상세한 진술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사자인 명태균의 입장도 들어봐야 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 주에 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우연히 일치로 하루 차이로. 왜 그럼 7일이 아니었을까? 7일이나 8일이나 아니 주말도 요새 조사를 하는데. 7일도 할 수 있고 9일도 할 수 있죠. 근데 왜 꼭 8일 하면 안 되죠? 8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수사 그 단계에 따라서 날짜가 잡힌 거지. 그리고 그 명태균 씨 조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조사를 분석하는데도 한 며칠 걸립니다. 그렇겠죠. 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오늘 내일 정도는 분석을 하고 어떻게 명태균한테 질문하지. 질문지를 쭉 짜거든요.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조사가 끝났으니까 그죠? 그걸 토대로 또 명태균 씨를 조사해야 되니. 그 질문이 300, 400까지입니다. 뭐 조사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400까지 리스트를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이틀 정도 걸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8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특별하게 의미가 검찰 수사 단계가 지금 그렇게 된 거다라는 그런 해석이신데요.
일단 명태균 씨 관련해서 최근에 무슨 증거, 그중에도 휴대폰 얘기를 본인이 막 꺼내놓은 적이 있어요. 일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 묘소에 영장을 칠 수 있어요? 그게 거기가 제일 안전하네. 아니 나는 저기 있다고 내가 거짓말해요. 증거인멸도 아닌데 뭐. 예, 저기 있어요. 우리 아버지 산소에. 그럼 검찰이 알아서 찾아가면 되지 뭐. 국가 산단이다, 뭐다, 사기꾼이다, 뭐다, 저래 사는데 그냥 다 없애버리고 그냥 그냥 말아버리지 뭐. 뭐 싹 다 불질러버리고 말 거예요. 나는 추적으로 그런 짓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싹 불질러버리고 말아버려야지. 공적 대화가 뭐가 싹. 제가 아버지 산소 가는 길이야. 다 불질러러. 검찰이 가져간 건 없어요. 내가 올린 거는 다 검찰에서 갖고 있는 파일. 명태균 씨가 갖고 있다는 휴대전화 뭐 여러 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거기에 뭐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거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뭐 녹취 등등등. 근데 지금 이게 어디 있느냐? 최근에 MBN 취재를 통해서 몇 가지 내용이 좀 보도가 됐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처남에게 휴대전화하고 USB. 그럼 여기에 뭔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지금 파일이 담겨 있어요. 이게 지난 9월 말이에요. 처남에게 넘겼다. 휴대전화 그리고 USB 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지금 이 휴대전화인지 뭐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럼 지금 일단 저희까지가 보도가 돼서 나와 있는 건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검찰에서 아마 굉장히 주목하고 관심을 두는 휴대전화나 USB 아니겠습니까? 저거를 하면은 이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가운데 지난주 목요일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명태균 씨 녹취를 공개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파장을 낳은 건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는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뭔가 또 문제를 삼고 있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확보라는 표현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국민 여러분께 그때 그 당시 공개했던 그 녹취 이외에도 많은 자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개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어떤 내용을 할지 그것은 좀 상황을 봐가면서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 대화에 대한 불법적 도청과 녹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 김 씨가 통화를 몰래 녹음하고 누설한 행위, 이를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공개한 행위는 모두 현행법에 저촉되며 이를 알면서도 민주당이 제3자의 불법 녹취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것은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선동에 미끼를 던지고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로 인한 11월 위기설을 타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난 목요일 날 공개된 그 녹취와 관련해서 불법이라고 일단 국민의힘은 보고 있거든요. 이건 이준우 의원께서 설명했는데 불법 녹취, 불법 공개라고 지금 국민의힘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당사자끼리 녹음한 내용이 아니면요. 제3자가 당사자 몰래 녹음한 걸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해가 돼가지고요. 이게 법원에 올라가더라도 재판 능력을 상실합니다. 증거가 될 수 없다? 예,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녹취한 그 사람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녹취한 사람 누구냐? 이 사람이 이제 명태균 씨 밑에서 일했던 사람. 예. 근데 그 사람이 다시 또 김영선 전 의원 밑에서 일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명태균 씨 밑에서도 운전, 그다음에 김영선 밑에서도 운전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운전을 하면서 녹음기를 들고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 녹음기 또는 차에 있는 블랙박스 이걸 이용해서 녹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되고 이 녹음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증거 능력은 굉장히 아마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성추행 부의장은 어떻게 판단해서 국민의힘은 계속 불법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 유승범 의원 검사 출신이신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 저렇게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뿐만 아니라 공개하지 않은 녹취들이 이것이 불법적으로 녹취된 것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상황에서 저는 주장을 하는 것은 지금 모르는 거 아니냐? 호도하는 것이죠. 지금 뭐 만약에 블랙박스 의해서 녹음된 거면은 그거는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홈캠에 의해서 홈캠 집에 있는 그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홈캠에 녹음된 것이 증거로 채택된 것이 있고 대법원에서 그것을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판례를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홈캠 같은 그 아마도 블랙박스도 같은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명태균 씨가 본인이 녹음한 것을
수도 없이 들려주고 다녔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것을 녹음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건 또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공개한 녹취가 어떤 녹취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는 저는 지금 국민 그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것은 이 녹취가 불법이냐 아니냐를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창원지검이 늑장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지금 국민의힘이 명백하게 지금 명태균 씨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예. 창원지검은 뭐 하고 있냐? 지금 빨리 구속 수사해서 빨리 지금 물증을 확보해라. 지금 사실 선관위에서 창원지검에 수사 의뢰를 한 지가 11개월이 지났는데 9개월 동안 이걸 거의 방치해뒀거든요. 예. 수사 검사가 공석인 수사과에 배치해서 9개월 동안 수사를 아예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늑장 수사를 하는 창원지검에 대한 압력이나 이런 비판을 해야 되는 국민의힘이 이것이 불법이네 아니네 이것을 논하고 있는 것은 참 한가해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가해 보인다고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녹취한 거에 대해서요. 지금 추가 녹취가 더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민주당에서 추가 녹취가 있었으면 진작에 공개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녹취하면서 크게 파장을 일으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전 언론이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에 왜 한 주가 많아 월요일에 왜 공개를 안 하죠? 계속 공개를 하면 더 파장이 더 커지고 더 이목을 집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는요. 거리 시위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거리 시위했는데 목표했던 인원이 한 3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경찰 추산으로는 그 절반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렇다면 녹취를 더 공개될 사유가 충분한 오늘 거죠. 오늘 일부를 좀 공개하긴 했다는데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잘 어떻게 평가가 그렇죠. 나오진 않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보도관한테 평가가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더 이게 왜 이제 저는 그 말 드냐면 박찬대 원내대표가 뭐랬냐면요. 녹취 파일은 최근에 입수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진작에 가지고 있던 거랬거든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충분히 분석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만 이미 골라서 공개할 걸 준비해놨을 거다. 근데 결정적인 걸 뭔가 중요하다는 거 왜 안 내놓냐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안 내놓기 때문에 없다.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없다고 믿고 싶으신 거겠죠. 믿고 싶은 거 아니냐? 예, 없는 거냐? 저희가 그런 다음에 공개를 하면 또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굳이 이거를 다 민주당이 지금 이 녹취를 하나씩 공개하는 이유는 왜 한꺼번에 공개 안 하냐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아마 한꺼번에 공개하면 그거에 맞춰서 지금 대응을 하려고 이거는 없구나. 왜냐하면 지금 명태균 씨가 증거인멸 시도를 하고 있음에도 지금 검찰이 내버려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공개된 녹취가 저거밖에 없다면 이렇게 대응하면 되겠구나라고 전략을 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할 필요는 우리는 굳이 없다 말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빨리 이거 봐라 의혹이 점점 짙어지고 있으니 검찰 빠르게 수사하라는 그런 압력을 넣기 위해서 지금 민주당이 순차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공개됐을 때 어떤 입장을 내놓으실지 곤란해질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지금 느긋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음 주죠. 다음 주 되면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나옵니다. 15일 얘기하시는 거군요. 15일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느긋할 기댈 여유가 없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이걸 갖고 있는 게 많이 있어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아니 그건 뭐 갖고 있는데 다 내놓지 않는 거 보니까 뭐 없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반응들이 좀 맞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해서 각각 다 거론을 했어요. 여당과 야당에서 거론한 건데 오늘 당원들과 만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한탕주의 선동 세력, 범죄를 무마하려는 민주당 세력들이 이 나라를 망치게 될 겁니다. 이기면 좋다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변화와 쇄신해야 합니다. 변화와 쇄신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지고 우리가 지면 나라가 망합니다. 자, 요거 좀 나눠서 좀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이준우 의원께는 여당과 관련된 부분. 쇄신을 못하면 우리가 진다. 뭐 뒷부분에는 야당으로 뭐 정권 넘어간다 이런 취지인데 쇄신을 못하면 우리가 진다. 여기서는 대선을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쇄신을 못하면 당연히 질 가능성이 높죠. 예, 쇄신을 못할 그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 쇄신의 기준이 무엇인가? 그 한동훈 대표의 쇄신의 기준인가? 우리 당이 전부 다 공감하는 쇄신의 기준인가? 또는 이제 차세대 대선 후보와 서로 교감이 된 쇄신 기준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또 하나, 이거 하나로 해결된 게 아니고요. 당정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진다.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요. 차기 대선 주자가 또는 직전 당 대표가 대통령과 싸워가지고 갈등해가지고요. 정권 재창출한 역사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비록 뭐 갈등이 있고 견제가 있고 쓴소리를 하더라도 서로 당 대표와 대통령이 신뢰가 있을 경우에만 정권 창출했었거든요. 그걸 꼭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그 말씀드립니다. 정치부 부장, 근데 민주당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쇄신을 못하면 지고 대선에 지고 그렇다면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가고 민주당 세력이 나라를 망칠 거다. 그리고 뒷부분 민주당 세력이 나라를 망칠 거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저렇게 발언을 세게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면서 여당 내에서 좀 투쟁을 하다 보니 지금 정책성 공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야당의 목소리를 계속 받아 적고 있다. 야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공격을 받다 보니 그건 좀 정책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좀 발언이 세진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런 나라가 망한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 2년 전에 대선 때 많이 듣던 얘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정권을 진 다음에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잘 살리고 있다고 느낄까요? 오히려 반대로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저는 이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변화와 쇄신을 좀 더 강하게 얘기하시는 것,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에도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의 이야기에서 두 분 다 약간 살짝 쓴소리를 하셨어요, 지금요. 근데 저는 이제 나라가 망할 거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일정 공감을 합니다.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죠. 그때 국가 부채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600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기존의 부채가 500조였거든요. 그 500조는 이승만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 다 합한 그 부채였습니다. 부채가 많이 늘었다. 네, 엄청 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정권의 지난 보여준 성과를 보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걸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또 한동훈 대표의 그 얘기는 공감하신다. 이 말씀을 덧붙여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야당과 관련된 주제를 좀 넘어가죠. 근데 여기에서 여당에서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생중계 요청입니다. 이게 최근에 생중계 여당에서 많이 했는데 이거 최근에 또 이게 빈도가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식으로 법원에 요청도 하기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11월 이달에 있는 2개의 1심 선고 재판 얘기예요. 정리 좀 해볼까요? 화면에 있습니다. 날짜가 이제 정해진 거잖아요. 15일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있고요. 그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각각 여기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재판이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요. 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각각 이거 생중계해야 됩니다. 재판이요. 이 주장과 요청이 나온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국민의 알 권리와 본인 스스로의 방어권을 위해서 재판 선고 공개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는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리고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되어야 합니다.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우 의원, 방금 전에 생중계 요청 주장하면서 이유가 설명했었는데 다시 한번 좀 요약을 좀 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계속 생중계 얘기를 꺼내놓고 있거든요. 네. 진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진짜 이유는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불출석하고 또 이제 선거에서 또 단식하면서 선거에 재판 안 나갔지 않습니까? 재판. 그러면서 재판을 지연을 무려 2년간이나 합니다. 원래는 6개월, 선거법 위반은요. 6개월 내에 1심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4배나 늘려서 2년 동안 늘립니다. 2년 동안 늘리면서 오히려 국민적 관심이 더 상승해서 올라갔습니다. 국민적 관심상이 극도로 좀 올라온 상태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요. 선례에 비추어 봐도 이건 당연히 생중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이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재판받을 때도 이때도 이제 공개했었고 생중계했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생중계를 했습니다. 다 이분 둘 다 현직이 아닌 전 상태에서 이제 그 재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더 중추된 야당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현직 당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생중계를 해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민주당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몇 분의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밝혔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아주 중요한 재판들은 중계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전에도 보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일부 또 생중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판사들의 그런 판단을 국민들이 직접 들어보는 것도 저는 이후에 다른 논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 필요한 부분 아닌가. 국민의힘은 검사도 하고 판사도 하고 다 할 건지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뭐 이거는 법원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양쪽의 입장을 들어가지고 할 부분이고 정치권에서 오픈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까지 저는 그걸 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저희는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 이런 입장들이 좀 나왔는데 그럼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는 어떤 생각일까? 아직까지 제 기억으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오지는 않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입장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자, 그럼 어떤 생각일까? 생중계 반대일까? 찬성일까? 반대인지 찬성인지 몰라요. 근데 반대한다면 만약에 반대라고 얘기를 꺼낸다면 이거 혹시 뭐 무죄 자신 이런 거 뭐 입장 흐려질 가능성 이런 걸 걱정하는 거고 아니면 찬성이면 피고인 신분 이미지가 굳어질 가능성? 이런 약간 우려가 있다는 거죠. 이게 각각 찬반에 따라서 이게. 이런 것 때문에 반대나 찬성이 또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을 좀 나오고 있는데 송지훈 부의장. 이재명 대표가 입장이 없는 거는 왜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 의견을 표명해도 찬성 의견을 표명해도 그렇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선택을 해도 득이 되지 않는 그런 프레임을 짜고 지금 공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입으로 이걸 입장 표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의 뭐 다양한 뭐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메신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도 공개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왜 저 개인적 판단입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이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두 분에 대해서 공개를 했던 이유는 그 두 분은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까지 올라갔던 분입니다. 최고 권력자까지 올라갔던 사람들은 뭐냐? 사법부에 대한 인사권도 행할 수 있는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에 대한 인사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대법원 아니면 법원들의 판결이 과연 그런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아실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에서 저는 공개를 했다고 보고요. 단순히 관심사안,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사안, 그러면 우리가 그 이재명 삼성전자 회장의 재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었죠. 그리고 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면 뭐 세계적인 뭐 슈퍼스타인 아이돌들의 뭐 음주운전 사건 재판 이런 것들 다 공개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시청률, 관심 사안 이것 때문에 공개한다는 것은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할지 안 할지의 여부를 정치권에서 자꾸 이거는 해야 된다 주장하는 건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판단하겠죠. 이거는 법원의 사안이니까요. 자, 다음 주제는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이 꽤 많이 오늘도 들어와 있어요. 일단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소 10,000명 주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지금 격전지인 쿠르스크 이동했고 또는 주둔했고 막 이런 얘기가 곳곳에서 지금 설명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We continue to be greatly concerned about the partnership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We now assess that as many as 10,000 have made their way to Kursk and could enter combat in the coming days. As we have said, we expected that it was likely that they would enter into combat against Ukrainian forces, and if they did, they would be legitimate military targets. Вже 11 тисяч в Курській області. Ми бачимо збільшення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в і не бачимо збільшення реакції партнерів.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해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한 10,000여 명 이상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지금 가 있고 그중에서 상당수가 크루츠크를 포함한 전선 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지금 북한군, 러시아에 간 북한군에 대한 얘기가 미국 쪽과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미국 국무부는 북한군 10,000명이 크루크스로 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일 내 전투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11,000명의 북한군 이미 쿠르스크 지역에 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얘기 지금 전문가 전화로 연결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좀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문성무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연결돼 있습니다.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가장 궁금한 게 우크라이나와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보면 최소 10,000명입니다. 10,000명이 이제 쿠르스크 지역 격전지거든요. 여기에 이미 집결해 있다 이런 뜻인데 곧 전장에 투입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궁금한 거는 이 10,000명대의 이 북한군이 대규모로 동시에 전장에 투입되는 것인가 아니면 단계적으로 나눠서 부분 투입되는 거다. 이것도 사실 관심사인데 이건 어떻게 좀 전망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러시아 본토로 10,000명 넘게 들어갔고 그중에 대부분이 격전지 쿠르스크 지역에 집결돼 있다라는 사실은 이제 확인된 보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어제 우크라이나 측 보도를 보면 이미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받았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10,000명을 동시에 투입하기보다는 준비된 병력부터 가장 필요한 지역으로 아마 축차적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입니다. 어차피 지금 급하게 들어갔고 통역이라든지 지휘체계라든지 보급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북한군의 적응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10,000명을 동시에 투입해서 동시에 손실을 보기보다는 이 축차적으로 전황을 봐가면서 투입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더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요 전장 투입 임박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전투를 벌인다면 자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주목할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좀 봐야 될까요, 그럼? 예,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불법 침략에 병력을 대규모로 파병한 것을 규탄을 하고 정부가 이미 발표한 것은 러시아와 북한군의 동향을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정부와 군의 대응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북한군의 역할과 북한군의 움직임을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북한군이 어떤 기여를 하는지 그 기여도에 따라서 앞으로 푸틴이 러시아가 북한에게 북한의 요구사항을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동향들을 예의 관찰하고 주시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참관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지금 폭풍군단 훈련된 병력들이 갔다 그렇지만 또 과연 기여보다는 그 인원들이 동요하면서 일부 귀순을 한다든지 투항을 한다든지 현지를 이탈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우크라이나의 적극적인 심리전 또 동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주목해서 보고 우리의 대응책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동향 또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경로로 어떤 소식과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런 내용도 오늘 들렸는데 잠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자막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물론 이게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친 우크라이나 SNS 계정 이런 게 좀 많이 있는데 여기에는요. 생포 러시아군 영상이 좀 공개가 됐다 그래요.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러시아군 포로가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거거든요. 이 포로 얘기는 북한군이 자신들에게 총격을 했다. 이런 주장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지금 소식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문성묵 센터장님 이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일단 좀 판단을 해봤는데 이 가능성도 또 판단해봤는데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심이 들면서도 또 사실 그 확인되지 않은 영상이나 또 사진이나 그런 기사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진위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쿠르스크라고 하는 지역은 글자 그대로 참호전 진지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파병이 북한군이 단독으로 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 군복을 입고 러시아군의 지휘를 받고 있어요. 예. 지금 주목하는 것은 과연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현지 지형도 잘 모르고 예. 그러니까 러시아 지휘관이 러시아 말로 지시를 했는데 북한군이 제대로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총구를 아군으로 돌리는 그런 뭐 러시아 측에서는 불상사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예. 과거 6.25 전쟁 당시 그 유엔군 미군들이요. 예. 한국군, 북한군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중공군도 구분이 잘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오폭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뭐 사실이라는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우려했던 것이 현실화되고 있다. 언어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추정을 가능케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또 쐈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좀 정리 좀 하고 인터뷰 좀 이어가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오늘 오전 7시 30분쯤이에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약 400km 정도 비행. 그러니까 이 비행거리 보면 이 단거리거든요. 그런데 오늘이 사실은 미국 대선 본투표일이거든요. 본투표일 시작되기 전에 가장 빨리 하는 미국의 지역을 기준으로 봤을 때 6시간 전에 도발한 거예요. 당일날 지금. 여기 보면 뉴햄프셔 닉스빌 로치인데 이 당일날 탄도미사일 또 발사했다는 건데 일단 4년 전 미국 대선 때는 북한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 오늘은 대선 당일까지 이제 뭔가 도발을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거리상으로 보면 우리를 겨냥한 것 같긴 하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걸 주면 또 미국에 뭔가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을 겨냥한 움직임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지금 황해도 쪽에서 동북 방향으로 함경도 방향으로 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알섬이라고 하는 곳을 염두에 두고 발사를 한 것 같고요. 사거리로 봤을 때는 아마 북한이 그동안 자랑했던 KN-25일 가능성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단거리라고 하는 걸 봤을 땐 분명히 대한민국을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이 공교롭게도 미국 대선입니다만 어제 5일 전에 북한이 발사했던 화성 19 ICBM과 관련한 경고 차원에서 한미 1위 연합 공중 이 훈련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김 여정이가 급하게 여기에 대해서 비방하는 성명을 냈는데 그러면서 자기들의 핵 무력 강화가 정당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억지 주장을 펼쳤는데 아마 제가 볼 땐 김여정 담화가 나오고 바로 새벽 아침에 이런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걸로 보면 한미일 특히 B1B까지 앞세워서 지금 북한을 향해서 경고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김정은이 러시아의 불법 침략에 참가하면서 국제사회의 규탄, 또 북한 내부의 동요가 크거든요. 이걸 좀 물타기하고 틀어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고륙체계 하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을 향한 이 남남 갈등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같이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북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까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북한 그리고 북한군 러시아가 있죠. 지금 여러 가지 내용 좀 알아봤고요. 다음 주제는 미국 대선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텐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With COVID,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work. I really don't know what he said at the end of that sentence. I don't think he knows what he said either. Da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I've given my heart and my soul to our nation, like so many others. I've been blessed. Accept your nomination Kamala Harris. Accept the fate. In Springfield, they're eating the dogs, the people that came in. They're eating the cats. 자, 뭐 이제
본투표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은 끝났어요.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투표 나오고 투표 결과 나오고. 내일 글쎄요. 내일쯤이면 결과가 확실히 나올지 아닐지 이것도 아직은 확실치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벌써 투표 개표가 끝난 데가 있답니다. 미국에서요. 가장 먼저 한 곳은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뉴햄프셔주의 닉스빌 로치라는 곳인데요. 여기 등록된 유권자가 6명입니다. 6명이 투표를 했으니까 뭐 금방 끝나겠네. 했는데 개표를 해보니까 3대3이 나왔답니다. 똑같이. 물론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렇지만 이게 오늘 상징적인 의미를 갖거든요. 가장 먼저 하는 곳이라서. 항상 대선 투표 개표를 가장 먼저 하는 곳이라는데 3대3. 지금 접전 중에서도 엄청난 초접전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는데 이곳도 3대3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 과거 대선 때는 지금 저 투표하는 모습들이에요. 6명이 놓고 그냥 6명이 바로 개표한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인데 뭐 지난 대선 때는 뭐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시에는 뭐 표가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뭐 3표, 3표나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하여튼 3대3 동률을 기록했답니다. 뭐 숫자는 사실 6명이라서 크게 유의미는 않지만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게 분명히 보입니다. 자, 이런 소식이 있다고 먼저 전해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전문가 좀 모시고 미국 대선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안준성 전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원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 미국 변호사 자격증도 갖고 계시니까 미국 사가 항상 늘 지켜보시잖아요. 그리고 네. 관련 일도 하시니까 우선 역대 미국 대선 중에 아주 가장 초박빙이다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정말 그런 상황입니까 지금요? 예, 지금 저도 뭐 제가 그 기억나는 건 예전에 엘고랑 예. 조지 W 부시 했을 때 제가 미국에 있었는데 예. 그때도 상당히 그 미국 안에서 시끄러웠었고 박빙이다 그랬는데 거의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여론조사 자료를 보면 예.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올락내리락 이게 어느 성향 같은 숫자도 굉장히 많이 예, 나와요. 그리고 뭐 지금. 그게 사실 오차 범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오차 범위 안에서 어떤 데서는 그게 뭐 1% 2% 차이 나는 사실상 그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거의 사실. 같다고 보는 거잖아요. 예. 에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편차를 계산했을 때 보면은 이거 유의미하지는 않다. 뭐 너무 박빙이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CNN이랑 다른 외신 뉴스도 한번 찾아봤는데 예. 거의 똑같이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예. 통계적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보는 게 미국 언론들도 오리무죽 알도리가 없다. 이거는 불가다. 약간 이런 반응이라는 것 같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시는 게 도대체 언제쯤이면 결과를 좀 윤곽이라도 알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보면은 투표가 이제 시작이 됐어.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이게 미국은 시차도 있고 지역별로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투표가 끝나는 게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거든요. 그런데 이미 다른 주 다 했는데 마지막까지 하는 주가 그때 끝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당선자 윤곽은 우리 시간으로 따져보면 언제쯤 나온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그것도 그 되게 어려워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지금도 미국 언론들이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이유가 하나 큰 제가 이제 언론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은 예.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이거 왜 미국은 저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 우편 투표에 있어서 그 한국과 미국이 법적으로 많이 다르거든요. 우편 투표. 예, 로스쿨에 가면 첫 학년 배울 때 이제 계약법 배울 때 처음 배운 게 뭐냐면 메일박스 룰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편함 룰이라 그래서 예. 상법에서 그 상법으로 공부할 때 내가 편지를 보냈을 때 그 예. 편지를 보낸 게 언제 법적으로 효과가 있느냐를 그 판례가 실제 있어요. 상법에서 가장 기본되는 예. 메일박스 룰이 있는데 거기에 저도 약간 의아했는데 미국의 기준은 판례를 보면 소인을 찍어서 우체통에 넣으면 그때 유효한 겁니다. 그때 유효하다. 그래서 우체통에 들어가면 예, 유효하다. 들어가면. 근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보통 몇 월 며칠까지입니다. 마감이 돼서 그날까지 도착을 해야 일반적으로 기준을 하는데 미국은 그 미국 문화나 그 어떤 그 우리가 말하는 상법이나 이런 걸 보면은 메일박스에 넣으면 우선 되는 걸로 대부분 했죠. 그렇다면 도착 시간이 늦을 수도 있고 도착은 상관없이 도착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소인이 날짜가 그날 전에만 찍히면 그래서 지금 네바다주도 아마 그렇게 되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주가 꽤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화적 차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날까지 와서 그날 다 열면 되는데 며칠 있다가 3일, 4일까지 기다린다라는 자체가 그럼 그 우편이 늦게 도착할 수도 있고 나중에 올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 기다려주죠. 그러면은 당선자 윤곽 언제 나올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다 이겁니까? 지금 그거까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마다 이제 만약에 1% 2% 차난다. 예. 보통 5% 미만이 되는 경우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재검표하는 주도 있고. 다시 또 카운트 재검표라는 그 이전에 그 조시 부시 할 때도 플로리다 재검표 하느라고 또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게 나오기 전까지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힘들죠. 결과가 나올 수 없고 둘 중에 한 명은 불복하겠죠. 이거 해봐야 한다. 5%, 1% 예를 들어서 지금 여론조사 나온 것처럼 1.1% 막 2.1% 이런 식으로 차이 나면은 당연히 재검표 하자 그러죠. 재검표 들어가면 또 이게 시간이 며칠 그것만 며칠 걸리고. 예. 그렇군요. 이 복잡합니다.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여러 가지 제도들이요. 그래서 이게 짐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미국에서조차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4일이면 마지막 선거 유세를 하는 날이었잖아요. 그 후보들이 각각 주장한 바가 있어요. 그 마지막 날. 화면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주로 이제 경합주 위주로 돌아다녔거든요, 두 후보가. 여기 뭐 펜실베니아, 여기서 경합주 최대, 가장 많은 선거인을 갖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뭐 3곳을 돌면서 강행했다는데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각각의 목소리가 있어, 주장이. 해리스 후보는 모든 미국인의 대통령 될 겁니다. 과거로 안 돌아갑니다. 트럼프 후보는 해리스는 재앙입니다. 미국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요약이 되는데 두 후보의 마지막 유세에 담긴 저 메시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저도 궁금해서 들어오기 직전에 그 BBC에서 하는 그 선거 방송을 한번 좀 비디오를 봤는데 거기서 그런 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리스의 마지막 연설을 보면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이거는 바이든 스타일이 아닌데 오바마 연설을 약간 느낌의 오바마 스타일. 오바마 연설할 때 주로 이제 약간 유니티 같이 합치자 우리 한 힘으로 모이자라는 그런 걸 주로 강조하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약간 오바마와 비슷한 연설을 하지 않았나 약간 그런 느낌 받았고요. 근데 트럼프라는 거 보니까 트럼프는 뭐 그냥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그냥 트럼프 스타일은 저걸 딱 타겟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그 타겟을 근데 하나 특이한 거는 아직도 조 바이든을 끌고 들어오면서 아직도 조와 그 카멜라는 둘 다 잘못됐다라고 마지막 날에도 조 바이든은 딱 조와 카멜라 조앤 딱 그래서 그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연결을 짓고 있는 거. 근데 반대로 하면 해리스는 오히려 트럼프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다, 미국은 하나다라는 어떤 그런 그 단결을 중요시한다. 마지막에 이 유세 메시지가 과연 유권자들, 미국 유권자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국도 굉장히 이 정치가 분열됐다고 좀 평가를 받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죠. 결과가 나중에 얘기해 줄 테니까요. 이런 가운데 지금 미국 대선 결과의 변수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중에 이게 과거에는 없었는데 백인 여성 유권자의 표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해리스 후보는 약간 그거를 좀 겨냥한 듯 무슨 여성 화장실에 뭐 이렇게 뭐 메이모버디를 붙이고 뭐 이런 모습도 있었다는데 백인 여성 유권자 표심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겁니까? 이게?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보는 부분이 바로 그 백인 여성들 투표인데요.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한번 그 광고도 봤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가장 신의 한 수가 아닐까요? 그 광고가. 어떤 현재 그런 미국의 정세를 정확히 그러니까 내가 투표하는 거를 당신의 남편, 너의 남편이나 당신의 남편이다. 남자친구가 알 필요 없다. 거기 남자친구 나와요. 근데 그게 제가 무슨 의미가 생각했는데 방금 여기 처음 시작할 때 그 우리가 첫 번째 개표한 3대3 그게 나왔잖아요. 3대3 지역. 제가 유심히 봤는데 그 3대3이 혹시 남자 3, 여자 3 아닌가요? 그래서 남자분 3분 들어가더라고요. 여자분 2분까지 봤는데 유심히 봐서 혹시 궁금해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게 않은데. 정확히 성별로 갈려지는 건 혹시 왜냐하면 그게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잖아요. 구 탄광 도시다 보니까 남자끼리 살지는 않을 것 같고 이게 패밀리 단위로 가족 분위로 세 가정이 있는 게 아닌가. 근데 만약에 그런데 그게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성별로 차이가 난다. 혹시 모르겠어요. 그건 거기까지 비밀 투표니까. 그거랑 또 뭐가 있냐면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지금 미국의 특히 공화당이나 이런 쪽에 있는 그 우리가 말하는 남부나 이런 쪽에 그 백인 가정에서 백인 와이프가 남편한테 나는 트럼프 안 찍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솔직히 제가 아는 미국이랑 약간 보수적인 지역에서 특히 그 공화당 텃밭에서 말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사실 조심스럽게 예상 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도 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예상 외면 어떤 결과입니까? 생각보다 많이 날 수 있다 격차가. 격차가 어떤 후보든 아니 해리스가 더 많이 이길 수도 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백인 여성 유권자들의 표심을 최근 걸 보면은 백인뿐만 아니라 그게 왜냐하면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그 뭐 다음에 나오긴 하지만
트럼프의 그 안 좋은 면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미국의 가치가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의사당을 막 공격하라 그러고 그게 의회 정치나 미국 헌법에 위배되는 그런 그 폭력을 그런 하는 게 그런 사람을 대통령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그럼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여론조사에 잡히지 잘 않는 분 이런 분을 이른바 히든 해리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재밌는 게 왜 샤이 트럼프고 해리스는 왜 히든인가? 왜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죠? 제가 생각해봤어요. 예. 왜 샤이 둘 다 샤이 아니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영어에서 샤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남자한테 샤이를 잘 쓰죠. 여자도 하는데 일부러 샤이한테 그러니까 샤이의 개념이 좀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사람들을 약간 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문화적인 코드에서는 일반 남자는 좀 더 좀 적극적으로 한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쟤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뭐 샤이 그러면 조금 얘가 좀 약간 남성이 떠오르는 표현입니까? 약간 남자가 적극적이지 않을 때 샤이랑. 그럼 히든은 반대로 여성이 떠오릅니까? 아니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게 제가 만약에 지금 공화당이나 아니면 접전 그 주에 있는 데서 한인으로서 거기서 마트를 운영한다. 그럼 그 마트 문 앞에 과연 해리스라고 붙여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못 붙일 것 같아요. 좀 주저하게 되죠. 아무래도 못 붙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러 당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렇군요. 솔직히 제가 느끼는 이거 내가 만약에 붙일 수 있을까?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그런 분들을 히든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꼭 백인 여성만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저 보니까 2020년 CNN 폴 저기 출구조사 데이터 보면은 백인 남성이 한 35%, 백인 여성이 32%, 상당히 크죠. 그래서 거기서 움직이는 게 그리고 보시면은 엘고 할 때도 그러니까 지금 그 힐러리랑 할 때도 백인 여성이 힐러리 찍지 않았거든요. 백인 여성임에 불구하고. 근데 과연 이번에 백인 여성들 표가 1% 정도만 움직여도 이게 판도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혹시요 트럼프 후보가 낙선이 됐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모릅니다. 아직은 전혀 모르지만 또 불복을 선언할 가능성. 나 이거 승복 못한다. 이 가능성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거는 저기 미국 언론이랑 다 똑같은 얘기해요. 불복은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미 다 짜여 있어요. 이미 불복 선언을 할 걸로 보고 있는 겁니까? 이미 그래서 이거는 해리스도 준비하고 있다고 언론에 나오던데 해리스도 준비하고 있고 그냥 어떻게 나올 거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투표함이 불났었죠. 저 캘리포니아 하나 불난 곳이 있었어요. 다 짠 게 아닌가. 저는 큰 그림에서 여러 가지 생각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불복 가장 재밌는 시나리오 같은 당연시 되는 시나리오가 펜실베니아 결과 나오기 전에 우리 펜실베니아 이겼다라고 이제 미리 이겼다고 예전처럼 하면서 결과가 잘못 나오면 이건 부정선거다라고 나 하겠죠. 이겼는데 이렇게 아니다 그러면 불복. 제가 가장 지금 마음에 걸리는 트럼프의 발언이 뭐냐면 트럼프가 총 맞은 다음에 연설을 했는데 그 무슨 소리냐면 나는 두렵지 않다. 신이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 나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무서운 얘기다. 저거 그러면 그 불복하지 않겠다는 거 아닌가?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불복하지 승복하지 않겠다. 그 신이 나와 함께한다. 불복을 그때부터 벌써 생각하는 거 아니냐? 불까지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가 강하지 않는 게 당연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정치 굉장히 극단으로 가고 있고 분열돼 있다는 얘기 참 많이 지적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조사 결과도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선거일, 그러니까 미국 대선 선거일 이후에 폭력 사태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62%나 나왔습니다. 절반이 훌쩍 넘는 숫자가 이거 선거 끝나고 이거 뭔 일 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점거 사태, 폭동 나는 거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미국 상황이 지금 분열돼 있다는 건데요. 요건 제가 한 3, 40초 정도만 드리고 짧게 진짜 미국 분들이나 미국 상황을 좀 보면 이런 게 느껴집니까 지금요? 저는 좀 놀란 게 이제 방송에서 저격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듣고 이게 지금 심각하구나. 우리가 그 제3 국가에서 미국 특수부대도 들어가서 했을 때나 쓰는 저격수가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할 정도면 그리고 와싱턴 같은 경우 이미 그 펜스 다 쳐놓고 미리 다 주요 시설 그것만 아니라 개인 카페 이런 것도 다 나무로 막아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뭔 일 벌어질 것 같다 이거죠. 혹시나 모르니까 그냥 피해 가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실이군요 지금 미국에서는. 요건 좀 마지막 질문인데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각각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거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각각 어떤 영향이 오고 어떤 변화가 올 것 같습니까? 사실 뭐 기존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 한 10년 전만 해도 뭐 민주당이 되면 좋고 공화당이 되면 안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그 의미가
정치적인 의미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대외 정책이 그렇게 큰 요소는 아닌데 하나 차이가 있다면은 그 바이든 정부에서 푸시해 왔던 그런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어떤 특정 반도체라든가 우리 현대 자동차 업계들이 이제 미국에 많이 투자를 했죠. 그 보조금 받으면서 그런 정책이 약간 바뀔 수도 있다는 거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 보는 그러니까 어떤 보조금 해서 그러니까 섹터별로 약간의 변동 생길 수 있다. 트럼프 후보의 당선일 때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헬스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냥 웬만하면 큰일 없으면 바이든 정부의 그 연장선이겠지만은 그다음 문제는 뭐냐면 또 그 공화당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IRA도 개정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심각한 문제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걱정할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관전 포인트는 상하원이 어떻게 되냐를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의회는 또 누가 장악을 하는가 그 부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준성 전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경안정제 복용한 게 맞나요?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의사 처방받아서 복용한 거 맞나요? 자, 면허 없이 운전 쿵쿵쿵입니다. 추돌사가 너무 많이 났는데 8중이에요. 그리고 운전자는 구속됐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사고 사항을 설명한 건데 지금 김성수 변호사 나와 계시거든요. 우선 저 윗부분에 지난 2일 사고 이게 무슨 사고가 또 뭐 8중까지 나오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지금? 네, 이게 지난 2일에 이제 오후 1시 40분경에 강남역 12번 출구 인근에 있는 테헤란로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한 대의 차량이 7대 정도 이제 오토바이까지 포함해서 7대 정도의 차량과 오토바이를 충돌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8중 충돌 사고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는데 이후에 이제 알려진 사실관계가 이 운전자가 운전을 굉장히 도로에서 역주행도 하고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운전을 했었는데 음주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 무면허였다. 무면허요? 예,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었고 또 추가로 이제 당시에 신경안정제를 복용을 해서 약물에 조금 취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는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8중 추돌이고 앞서서는 뭐 유모차 뭐 얘기도 나오잖아요. 뭐 유모차 얘기. 그 화면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전거리가 송파구 쪽, 그다음에 강남구 쪽 이렇게 가고 있어요. 유모차 밀던 여성을 쳤다. 예, 이 부분 사실 지금 영상 나오네요. 지금 저분이 아마 이제 쳤다 이게 나오는 건데 뭐 가면서 이제 이게 아마 사고가 나기 직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강남에 가서 추돌 사고가 잇따라 있었고 이런 거네요 지금요. 아무튼 근데 보니까 무면허다. 깜짝 놀랄 일이군요. 무면허인데 또 저렇게 운전해서 사고를 크게 냈는데 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뭐가 될까요 그러면은? 예, 일단 지금 제가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지금 저것 같은 경우는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이제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이 사세 남아를 이제 유모차에 태우고 가고 있는 이 30대 여성을 굉장히 위험했던 상황이네요. 충돌을 하고 도망간 겁니다. 이렇게 자를 이탈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이 될 수가 있고 또 도로교통법상에도 이 부분 관련 사고 미조치 부분이 이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사적으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8째 지금 8중 추돌이 이제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치상이라든지 또 이제 도로교통법에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부분도 검토가 될 수가 있고 또 무면허이기 때문에 무면허의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만약에라도
이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를 발생시켰고 이 부분 약물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라고 예. 한다면 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도 검토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특히 조금 중하게 처벌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약물 신경항전제 이런 게 알려졌는데 그런 걸 복용한 상태도 이게 좀 더 확인을 좀 물론 해봐야 됩니다만 그럼 이게 처벌이 또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만약에 약물에 취해서 정상적인 운전 상태가 불가능했는데 운전을 했고 그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특가법상의 위험운전 치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 경우가 특히나 더 중하게 처벌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다만 사실관계를 아직은 특정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예. 어떤 죄명까지 적용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영상은 어떤 다른 분이 이제 차를 멈추려고 애쓰는 모습인 거예요. 말리고 뭐 브레이크를 본인이 밟으라고 저렇게 막 뭔가 좀 조치를 취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아, 저런 모습이었네요. 그런데요. 일단 이 운전자 구속됐거든요. 이런 추월 사고인데 이런 경우 보통 구속이 나옵니까? 이건 어떤 이유에서 구속까지 된 거죠? 예, 아무래도 이 사건의 중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보겠지만 이 구속을 하는 경우는 예. 이 원칙적으로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기간 중에 도주할 우려가 있다든지 아니면 수사기간 중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경찰에서 신청을 했었고 법원에서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도주 우려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장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재판부에서는 만약에라도 이 부분 지금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사가 이뤄질 수 없도록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봐서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판단할 때 이거는 너무 단순한 그냥 교통사고 수준이 아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사건이 중하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수사 자체에서 수사를 진행을 하려면 이 예. 피해자가 출석을 하고 뭐 어떤 증거를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도주를 한다든지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한다면 이 수사 자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구속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의 중대성도 감안을 했겠지만 예. 그보다는 일단 이 도주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염려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성수 변호사께서 저 운전자를 법률적으로 조언을 하는 위치에 계신다면은 지금 정도에 뭐 정도 이제 변호인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요. 저거 대처하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잘못을 한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빨리 혐의를 인정을 하고 이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을 잘 해서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이 경위에 대해서도 어떤 경위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됐다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설명을 해서 재판부에서 그 형을 받는 데 있어서 최대한 이제 감형을 받는 쪽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화면으로 하나 준비된 게 있어요. 이 사안과 관련돼서 보겠습니다. 이게 사고가 난 직후에 본인의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했다고 좀 알려지는데 그 어머니가 뭔가 얘기를 한 거죠. 건드리지 말고 시동을 꺼라. 근데 이 운전자 시동 끄는 걸 몰라.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무면허 운전인데 시동을 어떻게 끈 거예요? 끄는 걸 모르는데 지금 그러면은. 그리고 사람을 쳤다 어떻게 굉장히 당황한 거죠. 근데 시동 끄는 걸 모른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운전 자체가 처음인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운전은 또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당황을 해서 시동을 끄지 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 뭐 약물에 의해서 뭐 그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예, 그래서 건지. 어떻게 시동을 끈지도 당황도스럽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그 부분도 조금 파악이 돼야 될 것으로 저런 보입니다. 부분도 경찰이 좀 조사를 하겠죠. 왜 예. 저런 얘기가 나온 거고 이게 무슨 뜻인 거냐. 뭐 이런 걸 좀 파악을 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학원 다녔는데 면허는 못 땄다. 그럼 운전을 좀 배우긴 한 건데 면허는 못 땄다. 아, 이또 그렇군요 지금. 아무튼 저런 불상사죠.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자, 다음도 이거는 뭐라고 좀 표현할까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좀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게 냉동고의 시신 보관이에요. 일단. 김성수 변호사.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지금? 네, 이게 이제 지난 11월 1일에 이 한 남성이 경찰서에 자수를 하러 왔습니다. 자수한 내용이 본인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가 꽤 됐는데 본인이 그 부분 이제 시체를 은닉하고 있었다 이렇게 자수를 하러 온 겁니다. 자기가 내가 시신을 숨겼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현재 사망 시점을 경찰에서는 조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작년 9월 이후로는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다니시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는 이 아버지가 결국에는 작년 9월경에 사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1년 2개월 정도를 은닉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이제 판단이 되고 있고 만약이라도 이 사망의 원인이 뭐 아버지의 자연사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인지 이런 부분도 봐야 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이 남성은 이 시신을 은닉한 목적에 대해서 재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추가로 보도된 내용을 보면 이혼 소송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좀 숨진 고인 되신 아버지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이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혼 소송이었는데 이 상대방인 이제 여성분이 이 남성의 친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다시 재혼을 하신 어머니였어요. 제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새 어머니가 되신 거네요. 그러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시 이혼 소송을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새 어머니와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아버님께서는 이혼 소송 중에 돌아가신 거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예. 이 재산상의 문제가 어떤 것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냐면 이혼을 하게 되면은 이 배우자의 관계가 이제 단절이 되기 때문에 상속의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고 아들만 이제 그러면은 뭐 자녀가 다 이 부분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인데 이혼이 확정된 상태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혼 소송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이혼 소송은 이제 1심 전속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소송이 수개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면 배우자 관계가 남아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만약 그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사망을 하신다면 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도 이뤄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 이혼 과정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금액의 재산 분할도 쟁점이 됐다라고 한다는데 이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같이 종료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해지는 거는 저 부친 아버지가 숨졌다 작년으로 좀 나오잖아요. 작년 9월인가요? 그때 숨진 걸로 좀 파악이 그때 당시에는 계속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은 그걸 알리지 않은 이유가 그 소송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 9월로 봤을 때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지금 올해 4월에 대법원 선고까지 해서 마무리가 됐다라고 이미 합니다. 끝났는데 그렇다면은 고인이 된 상태에서 소송이 대법원까지 해서 끝난 거네요. 그럼 중간에 가다가 그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의 처벌을 검토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고인이 된 상태에서 소송을 한다고 한다는 것은 뭐 준비 서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가 이제 선임이 돼 있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서면을 제출했을 것이고 변호사가 서면 작성을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관계를 물어봄에 있어서 이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대신 뭐 사실관계를 이야기했고 그 부분이 만약이라도 뭐 법원을 기망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당사자의 사망 사실 자체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사기가 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형법상의 사기도 검토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사체 은닉 같은 경우는 또 혐의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일단 사체 은닉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것과 별도로 뭐 형법상의 소송 사기라든지 별도의 부분이 있는지까지도 검토가 될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돌아가시는 그 아버지는 소송 중에 돌아가신 걸로 지금 보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미 나온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법원 판결의 효력에 대해서도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효력이 없다고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사망 당시에 종료가 됐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4월에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재산 분할에 대한 집행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돌리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이제 민사적인 소송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을 기망했다든지 아니면 뭐 타인을 기망했다라고 한다면 형사적인 문제가 뭐 사기라든지 또 문서를 위조했다라던가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문서 위조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쟁점으로 분할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일단 추정은 되는데 아직 뭐 조사를 또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렇게 추정은 되지만 이것도 뭐 아주 100% 확실한 건 아닌데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아버지의 시신을 1년 넘게 냉동고에 보관을 했다. 이거는 너무 좀 충격 아닙니까?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도 더 여러 가지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 원인 자체가 재산 문제다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지금 현재 이혼이라고 추가로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조금 뭐 관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아들 그 소송 아버지와 소송 중이었던 그 배우자 그러니까 뭐 새어머니 뭐와 아버지가 마치
생존에 있는 것처럼 뭐 이런 얘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뭡니까? 예,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이 소송 상대방인 어머니가 알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어머니 측에서는 이제 아버지와 뭐 대화를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그러겠죠. 때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통해서 뭐 약속을 문자 메시지 같은 것으로 잡았다가 취소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행태를 보였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혹시나 뭐 다른 뭐 사실관계에 있어서 민사소송이라든지 뭐 형사소송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실관계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일단 뭐 추정이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아들 왜 스스로 자수를 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4월에 이제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됐고 이후에 뭐 조금 시간이 한 7개월 정도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 관련 뭐 어떠한 사실관계의 변화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추측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아버지의 사망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실종 신고가 최근에 친척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친척이 실종 신고를 했다고? 예, 너무 오랫동안 안 맞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되신 거 아니 실종 신고요?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압박이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뭐 자수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한 상태이지 실종 않을까 신고가 들어오고 경찰이 들여다 보니까 그걸 의식해서 스스로 내가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한 거다. 만약에 이게 실종 신고 없었고 끝까지 이게 진행이 됐어요. 이게 은폐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면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결국 실종 신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사실관계일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망하고 그 사람이 어쨌든 생활이 있고 예. 아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연락이 너무나 오랜 기간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이와 관련한 어떤 뭐 형사적이라든지 민사적인 그런 부분의 쟁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걸 숨긴다고 숨길 수가 있습니까? 사실 지금 방금 하셨지만 주변의 지인들도 계실 테고 물론 여기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거면 아버님께서 약간의 좀 혼자 살 때 조금 쓸쓸하게 지내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게 가린다고 가려지는 내용입니까? 그리고 일단 사망 원인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현재 1차 부검 결과만 나온 상태인데 1차 예. 부검 결과에서는 외력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라는 일단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뭐 상세하게 조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 검사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이 있어요.